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2026년 상반기 수급자 확인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재산 변동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급여가 깎이거나 환수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수급자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확 유리하게 바뀐 자동차 기준부터 가족끼리 주고받은 용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수급비 지키는 꿀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1. 2026년 상반기 확인조사란 무엇인가요?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분들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의 변동이 생겼는지 최신 공공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확인조사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 목적, 부적정한 급여 지급,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반대로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복지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2. 조사 일정 및 대상. 조사 기간 2026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 약 3개월간. 참고 상반기 조사는 대개 4월에 시작하며 하반기 조사는 10월경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 사업 총 13개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경감, 자활, 계층 확인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등. 3. 무엇을 조사하나요? 68종의 공적자료.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보기음을 통해 25개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총 68종의 최신 데이터를 연동하여 조사합니다. 소득정보,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 국세청 신고 소득 근로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재산정보, 건축물 및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가액 차량 시세, 분양권, 골프 회원권 등. 금융정보, 141개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 부채대출 내역, 기타 가구원 변동, 결혼, 이혼, 출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4. 조사 진행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료 입수 및 분석, 보건복지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변동이 있는 대상을 선별합니다. 지자체 통보, 각 시군구청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조사 대상 명단이 내려갑니다. 대상자 안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분들께 서면 또는 전화로 미리 통보합니다. 소명 및 결정, 통보를 받은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동 사유, 예, 퇴직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완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감액 또는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5. 2026년 조사의 핵심 특징. 특히 올해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다자녀 기준 확대 이자녀 등 완화된 기준이 실무에 본격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을 분들도 올해는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기준이 수급자분들에게 역대급으로 유리하게 개편되어 적용되는 해입니다. 기존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거나 급여가 깎였던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진 핵심 기준 4가지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문턱이 낮아졌어요. 모든 복지 혜택을 나눌 때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수급자가 가장 많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0%나 껑충 올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56만 4,238원 2025년 대비 약 17만원 증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 2025년 대비
약 39만 원 증가. 어떤 의미인가요? 커트라인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 소득과 재산이 작년과 똑같더라도 올해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자격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2. 매월 받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준이 올라간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현금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 매월 최대 82만 556원 작년 대비 약 5만 5천 원 인상. 4인 가구 매월 최대 207만 8,316원 작년 대비 약 12만 7천 원 인상. 단, 실제 받으시는 금액은 위 최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탈락의 주범 해결. 그동안 수많은 분이 낡은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재산 환산율 100% 폭탄을 맞아 수급자에서 탈락하곤 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억울한 기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소형 승합 화물차 기준 완화. 기존에는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일반 재산 월 4.17%로 인정해 주었지만 2026년부터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 화물차라면 모두 일반 재산으로 쳐줍니다. 승용차 기준 유지 및 확대 적용.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역시 100%가 아닌 4.17%의 낮은 환산율만 적용받아 자동차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4.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3자녀에서 2자녀. 복지 혜택에서 우대를 받는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부부자녀 2명인 4인 가구도 이제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다자녀 가구로 묶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 다자녀 특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최대 12% 인상 등 혜택도 더 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기간에 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지점이 바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소득이 늘었다고 나오지? 하는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4가지 핵심 주의 사항을 상세히 짚어드릴게요. 가족 간의 정의 소득이 되는 사적 이전 소득. 가장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자녀나 친척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가 문제가 됩니다. 주의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준,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혀 수급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대책, 명절이나 생신에 드리는 일회성 용돈은 괜찮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소득으로 잡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통장 이체보다는 현금으로 받거나 필요한 물품, 기저귀, 쌀 등으로 직접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깜빡한 금융재산과 이자 소득. 조사기관은 141개 금융기관의 자료를 샅샅이 살핍니다. 나도 잊고 있던 잠자는 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오래전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 몇만 원 들어있는 휴면 예금, 최근 유행하는 주식이나 코인 계좌도 모두 재산입니다. 이자 소득,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대책 어카운트 인포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미리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소액이라도 재산 합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단기 알바와 보수월액의 함정. 며칠만 일한 건데 설마 알겠어?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의점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거나 국세청에 비용 처리를 위해 신고하면 100% 포착됩니다. 부정수급 위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비를 계속 받다가 나중에 확인조사에서 걸리면 그동안 받은 수급비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환수조치 불상사가 생깁니다. 대책, 소득이 발생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세요.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보통소득의 30%를 빼줌 혜택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4. 거주지 및 임대차 계약의 변화. 사는 곳이 바뀌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재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점.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통장에 넣어두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무상 거주, 지인의 집에 공짜로 살게 된 경우 임대료만큼 혜택을 보는 것으로 간주해 사용대차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사본을 제출하세요. 특히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부채 상환 등 증빙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걱정하셨을 부분인 급여 감액 및 자격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다음 4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통보서의 진짜 의미, 확정이 아닌 사전 안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첫 번째 통보서는 자격을 즉시 박탈하겠다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공공 데이터를 조회해보니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사전 통지입니다. 따라서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서류에 적힌 소명 기한, 보통 10에서 20일 내외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적극적인 소명, 해명 자료 제출 가장 중요. 전산망에 잡힌 재산이나 소득 증가가 억울하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간 경우, 병원 수술비, 전세 보증금 또는 밀린 빚, 부채를 갚는 데 썼다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부채 증명서를 제출하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서류상 가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게 잡힌 경우, 실제로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겨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대포차, 내 명의로 된 자동차나 사업장이지만 사기나 명의 도용을 당해 실제 내 소유가 아님을 경찰 신고 내역이나 법원 판결문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초과 지급된 수급비, 환수금 상환 방법. 만약 소명을 하지 못해 소득이 늘어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동안 기준보다 수급비를 더 많이 받아 초과분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환수 조치 발생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환 부담 완화 제도, 한 번에 수십, 수백만 원을 갚기 어려운 수급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담당자와 상의 후 분할 납부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계 처리, 수급 자격은 유지되지만 급여액만 깎인 경우 매월 받아야 할 수급비에서 환수금을 조금씩 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최종 탈락 시 이의 신청 및 타 복지제도, 연계 소명 기회를 놓쳤거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자격 탈락 처분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마지막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90일 이내, 처분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권리구제, 타제도 연계.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탈락하더라도 아예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여 기준이 조금 더 여유로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해주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생계, 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연계해드립니다. 수급자분들이 정기 확인조사 기간에 가장 불안해하시고 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핵심 단골 질문 10가지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Q1. 조사 기간이라는데 제가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무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확인조사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조회를 거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겨 급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만 별도로 안내문이나 연락이 갑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만 기한 내에 소명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QE.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 하라고 20에서 30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주는데 수급비가 깎이나요? 네, 수급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보내주는 돈은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되어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어쩌다 한 번 받는 용돈은 괜찮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면 수급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생활비가 모자라 식당에서 며칠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전산에 걸리나요? 네,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하면 100% 전산에 포착됩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이라도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일에서 번 돈은 근로소득 공제, 보통소득의 30%를 빼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걸릴까봐 숨기기보다는 일한 사실을 주민센터에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Q4. 오래된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무섭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차량 가액을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는 낡은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서 탈락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가액 기준을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Q5. 병원비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늘었는데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오히려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 등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빚으로 확실히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그만큼 금액을 깎아줍니다. 단,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는 증빙이 어려워 인정받기 힘듭니다. 대출을 받으셨다면 부채증명서를 떼서 꼭 제출하세요. Q6. 따로 사는 아들이 이번에 취업해서 돈을 번다는데 제 수급 자격이 없어지나요? 생계, 주거급여는 괜찮지만 의료급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자녀의 소득을 보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드님의 취업이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인 경우는 제외. 하지만 병원비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담당 공무원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옛날에 가입해둔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치나요? 네,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보험을 깼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인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해약환급금은 내 통장에 있는 현금처럼 금융재산으로 합산됩니다. Q8.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은 보증금은 금융재산, 현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집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비교적 관대하게 대우받지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통장에 넣어두면 환산율이 높은 금융재산으로 잡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은 돈으로 남은 빚을 갚았다면 부채 상환 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반드시 소명하셔야 합니다. Q9. 소득이 늘었다며 급여 감소 안내문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내문에 적힌 소명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은 확정이 아니라 전산에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하고 묻는 사전 통지입니다. 통장에 큰 돈이 찍혔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빌렸던 돈을 돌려받아 바로 빚을 갚는 데 썼다거나 병원비로 다 지출했다는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 지난번에 소득 신고를 깜빡해서 수급비를 토해내라고 하는데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분할 납부나 수급비 차감 방식으로
유연하게 갚으실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기준보다 많이 받은 돈은 반납해야 하지만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수급자의 형편을 고려해 줍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여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내거나 앞으로 매달 받을 수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떼고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니 혼자 소갈이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요청하세요. 자, 오늘은 2026년 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에 대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매번 조사가 시작될 때마다 혹시라도 수급비가 끊기면 어떡하나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으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꼭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길이 열려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